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골프 관련 행사에 직접 간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프레지던트컵은 라이더컵과 함께 세계 양대 골프 대항전으로 불립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회 명예의장을 맡았습니다. 개최국 전현직 행정수반이 대회 명예의장을 맡는 관례를 따랐습니다. 프레지던트컵 대회를 통해 골프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세계 골프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개막식은 1994년 첫 대회 이후 처음으로 실내에서 열렸고 명예의장이 시타를 하는 대회 규정도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골프채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념 촬영 때 선수단에게 골프를 치는 자세를 취해 보이며 골퍼들에게 행운을 비는 덕담인 치즈라고 하지 말고 똑바로 멀리 치라고 하자고 영어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 후 개막식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직접 찾아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대통령배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1966년 대회에선 직접 시타에 나섰습니다. 외국 인사들이 방한하면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박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90타 전후라는 게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기억입니다. 장타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퍼팅을 잘하기 위해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들 지만 씨가 청소년 시절 그린에서 꽤 먼 거리 퍼팅을 한 번에 성공시키자 지만이가 골프 신동이네 라며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탁구, 테니스, 배구를 즐겼습니다. 3차 북한 핵실험 직후 취임한 박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현역 군인이 주말에 골프를 치는 일이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 말을 골프 금지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올해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직 명예의장을 맡으면서 골프 금지령 해제 움직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묻히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정부장하고도 치기 싫어요. 그러나 바쁜 공직자가 한 번에 6, 7시간은 들여야 하는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냐는 게 대통령의 속마음이라는 게 참모들 설명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골프를 즐겼습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18년) 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서 패터슨이 첫 재판에서 내놓을 의견서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가 조 씨를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항상 터프가이로 보이고 싶어 했는데 그가 마약에 취해 조 씨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는 변호인의 중개로 이뤄진 채널A와 옥중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옷에 묻은 핏자국에 대해 짙은 푸른색 옷을 입었던 리 씨에 비해 자신의 밝은색 옷에 피가 더 많이 묻은 것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사람을 죽였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에드워드 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자기 옷을 세탁기 옆에 놨는데 어머니가 세탁기로 돌려서 다 빨았다. 이런 진술을 재판 수사 기록에 이미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 빨아서 혈흔이 다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혈흔이 당연히 적게 나오지요. 패터슨은 자신이 범인이라면 유가족에게 사죄를 해야 옳지만 범인이 아니라며 사죄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패터슨이 갑자기 조 씨를 찔렀고 나는 옆자리에서 얼어붙었다는 에드워드 리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 검찰은 이번 재판에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현재 한국에 있으며 법정에 나올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일가족 3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숨진 사람은 남편 58살 이모 씨와 부인 49살 김모 씨, 그리고 16살 난 고등학생 딸이었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전 아내의 조카에게 우편으로 유서를 보냈고 이 우편물을 받아본 김 씨가 112에 신고한 겁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집 앞입니다. 발견 당시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이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부인과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과 딸은 방 안에서 발견됐는데 저항 흔적이나 외상이 없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썼고 손과 발은 끈으로 묶인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처조카에게 보낸 유서에는 아내가 진 빚이 많아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 뒤처리를 부탁한다. 그리고 혹시 딸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병원에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장 정도 됩니다. 상세한 장례 절차며 기타 등등에 대한 것까지. 숨진 이 씨의 아내는 암투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집안 책상에서는 이 씨 가족이 쓰던 카드와 임대차 관련 서류도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5년) 전 베트남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사랑 하나만 믿고 멀리 한국으로 시집온 누엔 티리엠 씨. 그동안 미뤘던 웨딩 화보도 신랑과 촬영했고 가을 햇살 아래 고운 전통 혼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바탕 사물놀이와 사자춤이 펼쳐지고 쑥스러운 맞절과 함께 시작된 합동 혼례식. 동행은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상대방 걸음에 맞춰가지고 천년만년 잘 살아라. 하지만 이 자리에 친정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베트남 신부. 네, 엄마 생각하고 너무 많이 화냈어요. 네, 엄마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장모님! 엄마! 부부가 함께 외쳐보자 신부 몰래 베트남에서 입국한 친정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깜짝 등장에 신부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듭니다. LH공사가 임대주택에서 어렵게 사는 다문화 부부 15쌍을 위해 결혼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다문화 부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솔직히 지금 많이 설레이고 끝나더라도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징조를 알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식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이 어제 공매에 붙여졌다는데 상당한 인파가 몰려서 화제입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경매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공매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매와 공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세분화하면은 이 경매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이 적용을 받고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면 될 것 같은데, 경매라고 하면 어쨌든 이 민간 사이에 사적 계약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통해서 물권 처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집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는 이 주체가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문제에 따라서 세금을 안 냈다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이 물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공매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보통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주관을 했습니다. 합동 공매도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제 기억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일단은 지자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벌였다는 것도 특징적이고, 보통 이런 공매들은 토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부동산이. 근데 이번은 이제 세금을 안 낸 고액 체납자의 이 물건들, 가령 명품백이라든가 명품 시계를 가져다가 공매를 열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매에 낙찰된 제품들이 궁금한데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 제품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낙찰률은 90%가 넘어서 나온 물건들의 거의 대부분은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몇 가지 낙찰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 명품 불가리 시계죠. 감정가는 300만 원으로 책정됐었는데 낙찰가는 365만 원. 20% 이상 더 쓴 금액에 낙찰이 됐었고요. 또 명품 가방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 감정가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순금 제품들이었었는데 순금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수요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한돈에 보통 한 17만 원, 18만 원 하는데 저 가격은 거의 한돈에 14만 원, 13만 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곳에 몰리는 사람 상당수는 순금 제품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긴 했지만 감정가 자체가 생각보다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고품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감정가란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세보다도 더 싼 게 감정가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의 이 감가 상각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명품 시계 같은 것도 일단은 중고 가격에 대한 시세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다시 20%에서 30%를 할인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품들이 거의 다 20%에서 30% 높게 낙찰이 됐고요. 특히 앞서 말한 순금 제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17만 원, 18만 원 한돈에 그렇다고 쳐도 감정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20% 정도 할인을 하게 되고 또 순금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해당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재미있는 일도 있었는데 강제로 빼앗긴 물건이다 보니까 공매에 붙여지기 직전에 주인이 물건을 찾아간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실은 나온 물품 중에서 가장 핫한 인기 있었던 가방과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 해당 물건들은 공교롭게도 주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 낙찰 직전, 경매 직전에 물건들을 다시 환수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 나왔습니다.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 이용 방법,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지연이체 신청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자금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인데요.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오후 2시에 본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지연이체 설정 시간을 3시간 후로 설정해 놓은 경우 이체를 완료한 2시가 아니라 3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실제로 돈이 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체 설정 시간이 완료되기 30분 전까지, 즉 4시 30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건데요.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말 고향 친구도 대학 동창도 못 믿을 세상입니다. 불법 대출을 거부하는 친구를 살해해서 암매장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우정을 배신한 파렴치범들의 범행, 김태현 변호사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들의 빚을 갚고 생활비와 유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동창과 대학 동창을 살해하고 장기 매매까지 시도했던 그런 일당이 구속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피의자는 신모 씨와 강모 씨입니다. 신모 씨와 강모 씨. 강모 씨는 여자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라고 합니다. 신모 씨와 강모 씨가 주범이고 또 다른 여러 공범들이 있는데 이 공범 중에는 10대도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이들 첫 번째 범행입니다. 피해자는 조모 씨, 남성인 주범 신모 씨의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 같이 자취를 한 적도 있고 심지어 신모 씨는 피해자인 조모 씨의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인 조모 씨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통해서 조모 씨의 직업과 신용도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모 씨에게 야,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한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모 씨는 당연히 거부를 했겠죠. 그러자 이들은 조모 씨를 본인들이 렌트한 렌트카에 태우고 다니다가 차 안에서 살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암매장을 하죠. 그리고 조모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제3금융권에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살인사건이 있기 전 8월 3일 이번에 피해자는 전모 씨입니다. 이 전모 씨는 여자인 강모 씨의 대학 동창입니다. 이 피해자를 열흘간 감금하고 물건도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모 씨의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들은 전모 씨의 장기를 암시장에 내놔서 장기 매매를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경찰은 지금 이들이 혹시 여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여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흥비와 생활비 또 본인들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의 장기 매매까지 시도했던 이들 반드시 뜨거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작업대출. 네. 어떻습니까? 작업대출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을 보면은 1금융권이 있고요. 네. 2금융권이 있고 이제 3금융권이라고 해서 여신 대부업체가 있고 거기서도 못 받으면 이제 불법 사채를 쓰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3금융권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 뭐 직장에 다녔던 기록이 있어야 되고 금여를 받았던 금여 통장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대출 받을 사람들에게 명의로 뭐 월급이 나갔다라든가 재직 증명서를 떼어준다든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작업 대출을 해주는 주체들이 한 대출금에서 20%를 선수금으로 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받으면은 네. 600만 원 정도는 띄게 되고. 근데 또 이게 고금리 아닙니까? 네. 거의 25% 이상을 받는 고금리인데 그걸 띄고도 이렇게 작업대출을 받게 되니까 이 작업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실은 급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상당수 소액 부분, 일정 부분에서는 범죄에 어떤 상당히 좀 연루돼 있다 이렇게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의자들 평소에도 작업 대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불법 대출을 받는 게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돈이 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친구나 뭐 네. 여자친구의 대학 동창 네. 이런 식으로 좀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은 지인들인 양상이 것 같아요. 있어요. 지인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예전에는 사실은 조금 이런 그 신분이나 그런 신용 그 어떤 대출자 인적 사항을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사실 근데 그런 것들 조금은 그래도 강화되다 보니까 남의 거를 갑자기 훔쳐와가지고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정철진 그 칼럼니스트 신분증 가지고 제가 정철진인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이 철진아, 야 너 이거 빨리 좀 해줘. 뭐 이렇게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정철 씨라는 사람이 가서 돈을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구조를 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인들이 오히려 더 이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사건의 피의자들은 친구를 암매장한 뒤에 그렇죠. 5천만 원을 대출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되는 것들이 아닌데 이게 작업 대출이라는 거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금융권 안 되고 2금융권 안 되고 3금융권 안 되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출 기관에서 아무리 저 3금융권이니까 4금융권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 개인 인적 사항들을 어떤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더 필요한데 그게 사실 아직까지는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하고 확인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가져가가지고 대출을 이제 신분증 앞뒤 사본 가져오세요. 네. 뭐 사인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뭐 지금 이 사람이 딴 데 가 있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신분증 맞으니까 뭐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면 그런 1금융권은 안 그렇겠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워낙 고금리고 또 거기다가 대부분 선의자를 띄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이니까 고액이라서 조금 다른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광고들 보면 전화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얼마 대출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에도 많이 이용되고 이게 아마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파악 하나로서 이제 해당 사람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서 그만큼 대출이 좀 쉬워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뭐냐면 그동안의 어떤 대출 관련 범죄의 불문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악의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3자나 혹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갈아채고 해당 그 채무자가 되겠죠. 그 사람을 이제 살인하는. 그래서 완전히 채권 채무는 끝나버리고 돈은 이 범인들이 가로채는. 근데 이거는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극단적인 범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출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살인과 연계되는 이런 것들 유사 범죄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작업 대출도 모자라가지고 친구의 장기를 매매하려고 했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공범 중에 미성년자 5명 포함됐는데 도대체 얘들 제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주범 두 사람이 연인이잖아요. 한 사람은 남자, 죽은 사람은 남자의 대학 중고 동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매매 시도했던 사람은 여자의 이제 대학 동창인 건데, 이게 사실은 사건이 8월달에 2번 일어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만 하고 말았을까요? 이게 경찰이 지금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여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은 주범이고 밑에 10대까지 포함해가지고 범죄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10명 정도의 총 인원인 건데, 이게 사실은 그런 그 중고등학생들의 친구까지 동원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전 여자가 굉장히 지금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중형, 만약에 살인하는 게 한 몇 개 더 나온다고 하면 정말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죠. 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어제는 오랜만에 화살을 바깥쪽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 오후 이화여대를 찾아 연애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웬 연애 얘기를 꺼낸 겁니까? 김 대표 목소리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화여대생하고 데이트도 좀 해봤었고 오리지널 그 튀김집 아직 있습니까? 저희 끝나고 가서 사 먹고 하겠습니다. 그 오징어 다리 튀김이 얼마나 맛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 즉석 떡볶이도 맛있고. 제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우리 둘째처럼 연애를 안 하고 있다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애 많이 해라. 연애를 해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 꺼냈을까요? 왜 꺼냈을까요? 사실은 이게 웃프다 그러잖아요. 웃으면서도 슬프다. 아마 김무성 대표 심정이 딱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위 마약 사건 때문에 사실은 조금 구설이 있었었고, 그 사실은 딸이 추석 연휴 전에 검찰 들어가가지고 350가닥이나 머리 뽑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머리가요, 모근까지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근까지 집게로 350가닥 뽑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거를 보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또 이제 이대생들 앞에 와가지고, 이거 연애를 잘해야지. 우리 딸이 연애 안 해봐가지고 남자 만나가지고 좀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그 참 아버지 심정이 참 이 아버지 김무성과 정치인 김무성이라는 그 사이 안에서 갈등하는 어떤 심정이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개인적인 이슈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피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먼저 민감한 개인사를 꺼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여대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정치 지도자가 가서 딱딱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사 아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제 친근함을 확보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지적자 했듯이 집권당 대표의 딸로서 사는 거, 사위로 사는 거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 진정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위가 들어오면 기분 나쁘겠지만, 둘째 딸이 좀 평소에 연애도 좀 하고 남자분을 좀 키웠더라면 하는 절반의 진실도 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회자가 하지 말았던 개인사는 아무도 몰랐던 개인적인 얘기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요새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예를 들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딸과 사이의 문제는요,
이게 개인사가 아니거든요. 온 국민이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문제로 이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사실 좀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액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이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위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대선 주자로서 1등 대선 주자로서 되게 치명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지율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3주간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제 진정세를 찾고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여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 또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딸에 대해서도 한 번은 본인 입장에서 좀 진실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제가 참모라고 했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속내를 좀 편안하게 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 안에서는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면서요, 이 대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굉장히 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강연할 자격이 없다. 뭐 노동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강연 이제 학생들 마시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학생들은 이제 뭐 대학 예를 들면 취업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대학의 젊은 친구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피켓 시위를 했고요. 뭐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대학 방문할 때 과거 뭐 이해창 총재도 뭐 그랬었고 뭐 대부분 많이 있는 일인데 그것보다는 어제는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메시지 그리고 딸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 이런 것도 좀 전달했던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학 강연을 할 때도 저런 맛이 좀 있어야죠. 대학생들이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보다 뭐 집권당 대표가 왔을 때 자기 얘기들을 저런 식으로 피켓 시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기들 청년들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뭐 저런 맛도 좀 있고 저는 항상 뭐 정치인들이 대학 강연할 때 항상 보이는 장면들이니까 청년들의 주장을 저렇게 표현한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이대에 가서 씁쓸한 연애 특강을 했는데 하지만 역시 당내에는 내홍 여전합니다. 침묵 중이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 공천법 파동 이후 3개 국회법 파동 이후에 3개월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당대표와 청와대가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 안 좋다. 그러면서 좀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TK 지역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저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만히 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본인이 공천 탈락하면 무소속 출마를 하든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유승민 대표 오래간만에 얘기했는데 지금 국면은 어쨌든 그 우승 공천제가 전략 공천이냐 아니냐 이 문제, 그다음에 공천 기구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우승 공천 문제를 전략 공천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입을 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18대 19대 공천 학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예?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의 쟁점으로 해석하면 우승 공천제를 전략 공천제로 해석해서 찍어 누르기를 해서는 자기가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내 친박 비박 간의 논란에 대해서 그 유승민 대표가 일단 비박의 어떤 논리 쪽으로 좀 가세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말이 참 의미가 큰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금방 우리 박상훈 소장께서 무소속 출마 얘기를 하셨는데 또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무소속 출마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걸었는데 저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어떤 액션을 두잉하겠다, 그러니까 뭐 액션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한 이슈 지금 이번에 공천 문제와 관련된 한 이슈에 대한 새누리당에 있는 두 지도자 또는 두 정치인의 대응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약간 묵묵하게 좀 대응하는 편인 것 같고 유승민 대표는 예스나 노나를 좀 명확하게 좀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의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찬성하거나 반대를 명확하게 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유승민 대표 사실 좀 한심하다 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센 표현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섰다라는 것은 김무성 대표는 확연하게 좀 다른, 김무성 대표는 지금도 이 국면을 약간 관리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앞장서서 싸우겠다, 또 소위 말하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의 선택지에 이것도 있을까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함께 보수적인 분이라고 해도 개혁적 보수라면 함께할 수 있다. 질문이 유승민 의원도 포함되는 것인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천정배 의원이 세를 넓혀야 되니까 뭐 유승민 의원한테로 콜을 보내고 다 좋은데
문제는 어떤 정당이라는 모임이 되려면요. 이게 이념적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유승민 의원도 끌어들이고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정동영 최고원 너무 좋은 사람이다. 정동영 최고원도 끌어들이고 개혁 쪽 보수도 끌어들이고 새정치연합보다 더 진보 쪽도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념적 지향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 신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직 뭐 출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고 자기는 무슨 가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한 것을 명확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천정배 신당의 이념적 지향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일축했잖아요. 한 번도 자기는 탈당해볼 생각 가져본 적이 없다. 네. 당연한 얘기죠. 네. 지금 아까 제 얘기 천정배 의원은 이제 의원 그 얘기는 본인이 지금 가깝정 일단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흥행 문제, 흥행성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뭐 정도의 표현인 것이고 유승민 대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 입당한 이후에 탈당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반복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승민 대표가 탈당이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것이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내년 4월 총선의 구도에 있어 유승민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중에 반박이 가능한 부분은 나하고 가깝다 해서 인위적인 건 곤란하다. 대구에서 사실 현역 의원들의 교체 지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 해서 무조건 공천 줘야 된다는 역설도 성립하지 않지만 이른바 찍어내기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강제적으로 이른바 공천 학살의 개념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제거했다면 그건 새누리당이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고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를 어떤 주민의 뜻, 어떤 이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않는다면 만약에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유승민 치기를 한다 했을 때는 선거구도가 굉장히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부분을 경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는 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중요한 다음번 총선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지도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다루는 특별기구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최근 청와대 제스처도 그렇고 어제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태우 최고위원 만나서 의견을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계파 간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청와대와 소위 당,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들이 한 발짝씩 물러난 상태인데 이것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서로 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공천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쟁점은 두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한 정의.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쓰고 한쪽은 전략 공천이라고 읽고 또 한쪽은 그렇지 않고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읽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천제 전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공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특별위원회가 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청와대 제스처가 변했다라는 것은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명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 어렵고 또 소위 말하는 친박들이 좀 나서서 해달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서청원 최고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좀 하는 모양새인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지고 또 다른 쟁점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직도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진화 사무총장을 할 건지 최고위원을 할 건지 저것도 별 갈등이라 안 보는 게 황진화 사무총장은 친박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무총장이 됐냐? 지난번 유승민 파동 때 이제 파동이 있고 김우성 대표가 이제 1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박 핵심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기본 청와대나 친박 같은 화합한 모양새 때문에 황진화 사무총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진화 사무총장은 원조 친박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황진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친박이 격렬하게 반발하느냐 별로 그렇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이고 김태우 최근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본인이 일단 고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원장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이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사실은 않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잔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권에서 기대하듯이 저 문제를 가지고 여권이 굉장히 폭발한다 별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안팎의 내홍 오늘 특별기구가 구성될지 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인천 송도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컵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프레지던트컵 대회를 통해 골프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세계 골프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프레지던트컵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관련 행사에 직접 간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됩니까? 일단 골프의 대중화 뭐 이런 메시지. 뭐 그런 측면보다 프레지던트급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미국 대표팀과 세계연합팀의 대결이니까 이제 이 골프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설레이는 아주 빅 이벤트고 심지어 수십억 명이 시청한다. 근데 이제 개최지의 대통령이 대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아시아시청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당연직 대회장을 맡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40억, 50억 정도 인구가 시청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행사입니다. 사실은 뭐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골퍼들이 설레고 있다. 저 티켓이 지금 15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정도인데 아마 그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골퍼인들은 저게 뭔가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전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맡았고 어제 축사를 했다 뭐 이렇게 지구촌 최대의 골프 축제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 인사도 했습니다. 선수단에게는 골프를 치는 자세를 취해 보이면서 덕담을 했는데 골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약간 좀 덕담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 저 박연진 부장이나 저하고 치면 덕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못 치게끔 이른바 야지를 하는데 골프의 우리 사진 찍을 때 치즈 하지 김치 하지 않습니까? 여기인데 치즈를 했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의 소망은 똑바로 치고 멀리 치는 것이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골프의 최고의 덕담은 뭔가 하면 똑바로 멀리입니다. 아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포즈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골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아니면 저 원고를 써준 참모들이 골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 전혀 골프를 치지 않았잖아요. 치지 않았는데 저렇게 똑바로 멀리 쳐라. 저게 이제 골프의 핵심인데. 이게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골프 대회 같은데 전에 그 리더 오너가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이제 hit them straight. 똑바로 치고 hit them wrong이라는 거를 이제 관용어가 있어서 그렇군요. 아마 이번에도 이제 주최자 아닙니까? 주최자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관용어구를 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당 내홍과 연결지어서 항상 등장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는데, 자, 반기문 총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지난 9월에 참석을 했었는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바로 다음 날 중국의 태산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중국의 태산에 올랐던 사진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태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특히 태산을 오르는데 비가 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 태산에 오르는데 비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 왕의 서기가 내렸다. 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또 그렇게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태산을 등정했을 때 비가 내린다면 이 사람은 천하의 제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태산이 천하 제일 사람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태산을 방문을 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중국 분들이 저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구나 됐죠. 그 DJ 때 김종건 비서실장도 그 당시 이제 그 동교동에서는 차기로 했는데 태산을 가긴 갔는데 햇볕이 쨍쨍해요.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종건 전 실장도 서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태산은 사실 산이 중국의 제일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뭐 우리가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것도 있듯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고 또 공자의 서기가 서려 있고 이런 산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하려는 분들은 꼭 저기를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차기를 노리는 분들이 자주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태산에 오르진 않았던 것 같고 DJ와 노태우 대통령이 올랐다고 하고요. 손학규 전 고문도 네, 뭐 저도 같이 그때 갔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뭐 오른다고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산 자체가 태산이 태백산 정도보다 약간 낮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저기 비가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구름이 많이 껴있어서 안개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안개가 많이 껴있어서 축축하게 젖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젖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다만 이제 공자가 매일 이제 그 태산이 오르면 천하가 다 내려 보인다, 작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소위 왕의 기운, 왕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는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왕의 산, 좀 큰 상징적 의미를 좀 갖고 있고, 또 공자가 또 그 근처 쉬프라고 하는 1시간 정도 거리에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기운이
기운이 맞고 영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오르면 그 네. 기를 받으려고 오르는 뭐 그런 좀 약간 정치인들의 명소군요. 예, 정치인들의 네. 성지 같은 뭐 그런 반 총장이 역시 이렇게 태산에 오른 의미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역시 대권 꿈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은 좌우명이 바로 태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태산은 이역적 가리지 않아 그 높이를 이뤘고 강과 바다는 어떤 실개천도 다 받아들인다. 저 얘기는 뭔가 하면 내 대권 욕심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네. 반기문 총장은 다음 대선이 마칠 때까지 뭐 어찌됐든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 대선의 중심에 분명히 상수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유엔 지금 뇌물 사건, 네. 고위 관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됐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뭐 네. 이게 사실은 뭐 반기문 총장이 체포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유엔의 어떤 무슨 제가 그 단체 이름 모르겠는데 뭐 어떤 모임의 의장이 지금 그 뇌물 혐의로 체포가 된 건데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검찰은 조사 중이고 근데 이게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서 사실 반기문 총장이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으나 문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한국의 대권의 상수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과연 나머지 1년 유엔 사무총장 임기 1년을 어떤 국내 정치에 연루되지 않고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지 외국에서 라이벌들 흔들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만나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연예계 핫 이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진은 석 장 준비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가 실루엣입니다. 네. 누구의 실루엣입니까? 네, 바로 유명 개그우먼 A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A씨의 남편 B씨가 어제 6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술을 먹고 이 지인의 아내를 차에 태운 뒤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혐의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A씨 측 소속사에서는 이제 정황상 고소인이 좀 무고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믿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개그우먼 A 씨는 이런 해명을 했죠. 예, 우리 남편 내가 가장 잘 안다. 예, 해명을 한번 보시면 논란이 되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한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결백을 위해서 재판까지 갈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일단 피해자 진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차에서 그랬다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그우먼의 어떤 그 남편의 약간 상황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뭐 끝까지 가서 재판해봐야 확성할 수 네. 있는 거 지금은 뭐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보도 내용만 보면 어쨌든 뭐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 나는 끝까지 남편 옆에 있을 거라고 하니 일단 그 남편 하나는 다행이네요. 왜냐면 남자들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만약 벌어지면 이거 집에서 큰일 났네라고 그럴 텐데 일단 하나는 해결했는데 네. 검찰의 손, 법원의 어떤 그 손을 어떻게 벗어날지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 남편 입장에서. 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씨, 이종석 씨, 한류 스타 얼굴이 나왔네요. 네, 바로 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한류 스타 2명이 뽑힌 겁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바로 이종석 씨와 이민호 씨인데요. 이게 또 중국 현지의 인터넷과 또 모바일로 직접 투표가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남다른 결과라고 합니다. 이민호, 이종석 왜 지금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높은 거죠? 어떤 드라마나 있었나요? 그런 게?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도 네. 있었고요. 원래 이제 네. 김소연 씨가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였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대단한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연예계 스타들 뭐 이민호 씨도 포함해서 작품 활동을 할 때와 또 하지 않을 때 모습이 워낙 다른 분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입금,
다이어트, 성공적 뭐 이런 이야기가 유행되고 있는데요. 입금 전후의 연예인들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중국 팬미팅 자리에서 이민호 씨가 살짝 좀 통통하시잖아요, 지금. 아, 그렇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귀여운데 중국 팬들에겐 조금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입금 후 상속자들 드라마에서 완벽하게 돌아와서 화제를 이끌고 와 있습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네, 이민호 씨 네. 변천사입니다. 지금 보면 전과 후가 굉장히 작품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말쑥하게 활동하기 전에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뚱뚱하네요. 네. 네티즌들이 재미있게 입금 전과 후로 나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이 1970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김래원 씨의 사진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통통이 아니고 퉁퉁이라고 해야 좀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휴식기에 좀 스트레스가 쌓여서 90kg까지 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역시 입금 후에 강남 1970을 찍은 다음에 완벽하게 돌아와서 역시 프로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뭐 프로니까요. 돈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출연료가 얼마인데 한 달에 15kg 못 버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 되면 다 빼요. 뺄 수 있겠죠. 그럼요. 특히 유희가 많은 변신을 보여준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원래 이제 수영을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좀 체격이 좀 있은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딱 관리 안 하면 불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또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냥 볼 땐 납니다. 모르겠었는데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까 조금 그 작품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그 뭐 SBS에서 정글의 법칙인가요? 거기 가서 보니까 확실히 약간 야생스럽더라고요. 좀 통통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뭐 드라마로 돌아갈 때 보니까 드라마 역할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슬림하게 많이 좀 몸매 관리 좀 하신 게 아니겠는가. 역시 이것도 입금의 효과고 역시 프로는 프로답습니다. 네. 다음은 원빈 한번 보죠. 네, 네. 조각미남의 대명사 원빈 씨. 아, 많이 다르군요. 이 머리 정말 일반인들 소화하기 힘든 머리인데. 네, 원빈 씨라서 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본인이 단발머리인 게 작품이 들어가기 전까지 머리에 손을 안 대고 미용실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단발도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원빈 씨의 굴욕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뭐 파마머리. 제가 그 아는 배우들에게 듣기로는 다음 작품 활동까지 가기 전에 원빈 씨처럼 미용실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작품을 이제 의뢰를 받으면 어떤 캐릭터로 변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변신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깎는다. 라는 프로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에는 영화마다 몸매가 틀립니다, 완전히. 정말 돼지로 나올 때도 있고 정말 말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몸무게는 뭐 몇십 킬로씩 쪘다 뺐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예전에 역도산 찍을 때 누구죠? 그 설경구 씨도 한번 확 살 한번 불었죠. 김명민 씨도 그랬어요. 김명민 씨 그랬죠. 그다음에 최민식 씨도 한번 불었다가 말랐다가 불었다가 말랐다 이러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진짜 그게 프로의 어떤 프로 분석인 것 같아요. 고무줄 몸무게가 사실 배우들의 어떤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배우 역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굉장히 해맑지 않습니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잘생김을 가둬놓는다. 뭐 이런 걸로 이런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이제 휴양지에서 찍힌 모습이 배도 불룩 나오고 뭐 머리나 턱 수염이 좀 덥수룩해서 동네 아저씨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바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곱상한 외모 때문에 작품 세계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망친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팬들은 좀 매일 입금되어서 매일 소처럼 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풀어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팬들에게는 좀 어필을 할 것 같은데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은 항상 뭔가 좀 신기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 같고 항상 예쁘고 잘생긴 모습만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SNS도 워낙 활발해져서 연예인들 스타들의 평소 생활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졸업 작품 전때 형식적인 행사 대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만든 제품을 선보인 학교가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업체들의 지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싱싱 소리를 내며 내달리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을 대신해 장갑을 낀 손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이제
뭐 핸들 양손으로 운전하는 핸들이 아닌 이제 한 손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손 짚는 위치에 파란 빛이 들어오는 기타. 기타에 들어오는 빛을 따라 손가락을 얹으면 누구든 연주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시회처럼 보이는 이곳은 한국기술교육대 졸업 작품전입니다. 작품전엔 자동차와 전자전기 등 8개 분야에서 제품 220여 개가 나왔습니다. 3, 4학년 학생 1,500여 명이 설계에서 제작까지 반년 동안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급해하지 않고 이렇게 달겨들면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총 224개 작품 가운데 22개는 기업으로부터 자금과 기술력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실전 경험이 주어졌습니다. 이 작품들이 곧바로 특허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거로 많이 이전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졸업식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